경제 동향에서 우리 사회 문제까지 분석하는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한반도 국제 정세와 사회적 현안,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는 단박 인터뷰까지. 함께하는 세상, 오늘은 좀 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네,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30 세대가 흥행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MZ세대의 역사 공부 자료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는 12.12 군사 반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전두환은 1979년 12월 12일 밤부터 12월 13일 새벽까지 9시간 동안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자, 영화 서울의 봄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혹여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네. 두 번째 보려고 또 예매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2030 세대가 서울의 봄 흥행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개봉 1주차보다 2주차에 더 많은 관객을 동원했고요. 이게 아마 2030 세대가 입소문을 통해 가지고 관객을 계속 늘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의 봄은 79년 12월 12일 수도 서울에서 일어난 신군부 세력의 반란을 막기 위한 일촉즉발의 9시간을 그린 영화입니다. 근데 어저께 나온 자료에 따르면은 벌써 거의 700만 명에 가까운 관객을 동원했다라고 합니다. 거의 697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주 내로 700만이 돌파할 것 같아요. 예, 잘하네. 이게 1000만 영화 등극이 가능할 것 같고, 이전에 광해 왕이 된 남자라든지 국제시장보다 더 빠른 속도로 5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영화 속 주인공들의 이름을 보면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가명을 이렇게 좀 만들었더라고요. 예.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전두환을 전두광으로, 노태우를 노태권으로 바꿨는데, 사실 이전에 있었던 영화들, 남산의 부장들이라든지 심지어 사극까지 본명을 쓰지 않고 가명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제작진들이 이야기하기를 상상력을 극대화시켜 창작의 자유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제작진의 상상력이 더해졌다라고 김성수 감독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과거엔 실명을 쓴 드라마라든지 영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후손이나 당사자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보다 분위기가 신중해졌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11.16 사태를 다룬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 씨가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었거든요. 이후에 다른 드라마들도 50 실제 그 본인들이 대본 수정도 요구하기도 했고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가처분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콘텐츠 평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실명을 쓰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 영화 이야기는 좀 뒤에서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단도직입적으로 전두환 씨 12.12 군사 반란을 왜 일으킨 겁니까? 영화 속에서 전두광이 이렇게 외치거든요.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이왕이면 혁명이란 멋진 단어 쓰십시오. 그러니까 명백하게 쿠데타 군사반란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반란을 일으켰는가? 합수본부장으로 기세등등하던 그 전두환이 강원도 쪽으로 좌천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실제로. 그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먼저 선수친 것이 12.12 이 군사반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본인과 지지자들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일을 벌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나라를 그거를 망하게 할 위협이 존재했다? 곧 북한이 남침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미국의 CIA가 이제 그 문서를 해지했어요. 여기에 그때 당시에 북의 움직임이 있었냐? 없었다라고 이미 드러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보안사령관이니 합동수사본부장이니 정보를 독점했던 전두환, 야욕, 그리고 군사조직 하나의 중심의 권력욕이 이 12.12 사태의 군사반란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12.12 군사반란 당시에 전두환과 맞서서 싸웠던 장태환 장군은 이후에 좀 어떻게 됐습니까?
장태환 장군이 이후 반란군의 승리로 돌아간 이후 보안사에 끌려가서 45일 동안 가정 고초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12kg이나 몸무게가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풀려나고도 6개월 동안 가택연금 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상황을 잘 알았던 이 장태환 장군의 아버지가 그 충격으로 한 4개월 동안 계속 술만 드셨대요. 그러다 돌아가셨고, 장태환 장군의 아들이 그 가택연금 생활을 하면서도 굉장히 똘똘하고 공부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 학업에 매진해 서울대에 입학할 만큼 영민했다라고 하는데 82년도에 학교에 다녀오겠다고 대문을 나선 후 실종이 되고 이후에 할아버지 산소 옆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돼요. 아유, 예. 이후에 물론 이제 그 장태환 장군 한동안 슬픔에 빠져 살았다라고 하고 2000년에 새천년민주당에 입당해서 16대 전국구 국회의원 활동하기도 했는데 2010년에 79살의 나이로 숨을 거뒀거든요. 이후에 2년 뒤에 그 아내 이병호 여사가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에서 투신을 합니다. 그야말로 전두환이 한 집안을 풍비박산했습니다. 예. 자, 장태환 장군의 또 모교가 광주에 있는 조선대학교를 또 졸업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서 이 영화를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이 또 새롭게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2.12 군사반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전두환 소장을 중심으로 한 일단의 무리들이 정성화 계엄사령관을 강제로 납치하면서 빚어진 것인데 대통령의 재가도 떨어지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죠. 작전 시간이 12월 10일 오후 6시 30분이었고 암호명이 생일집 잔치였어요. 그러니까 전두환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그 최규하 대통령한테 총리공관으로 재가를 받으러 갔고 그 시간에 보안사에서 한남동 총장공관에 정성화를 체포하러 갔던 겁니다. 근데 이때 최규하가 9시간 동안 버텼어요. 사인하지 않고. 국방장관 데려와라. 그거 통해가지고 재가를 해야겠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납치를 해버린 거거든요. 예. 그리고 전두환 측은 이후에 사후에 재가를 받았다. 역사적 임무를 다 했다고 강조했지만 하룻밤 만에 정광석과 같이 성공했다고 얘기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대통령 재가 없이 계엄사령관을 체포했고 이 체포부터가 쿠데타의 시작이에요. 이거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령 전국 확대, 광주를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초원법적인 국보위 설치, 5월 말에 이르러서야 전두환의 쿠데타가 성공에 이른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가들이 1979년 12월 12일부터 80년 5월 31일까지 이르는 전두환 신군부의 쿠데타는 역사상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쿠데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당시의 대통령이 이제 분명히 최규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으로서 이 같은 군부의 움직임, 그렇게 전두환 일당의 이런 쿠데타 음모 시도를 차단하지 못했을까? 참 어이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인데요. 예. 최규하 대통령 별명이 최주사였습니다. 최주사. 항상 주사란 표현은 자기 권한에 책임하에 스스로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그저 위에서 시킨 대로만 일을 처리를 하는 말단 공무원을 조롱하는 표현인데 사실 11.6으로 얼떨결에 대통령이 됐거든요. 주워 먹은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전두환이 폭주하니까 이걸 막지는 못했어요. 대통령 손을 놓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워낙 역사에 있어서의 이렇게 과도기 역사에서 무능력했다. 또 주사급 정도밖에 안 됐다. 또는 워낙 권력력이 부재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런 의견에 반대합니다. 저는 최규하에게 치명적인 약점과 정치적 흑심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더 혼란스러워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 스스로 당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신군부 반란의 그 행위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다. 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더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치명적 약점이라는 거는요. 사실 김재규가 범인이라는 얘기를 김기현 비서실장으로부터 1시간 후에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국무회의를 개최할 때 김재규가 동석하고 있었는데 4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죠. 정청화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저격 현장 옆 근처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잡혀갔는데 최규환 더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던 거죠. 더군다나 최규환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직전에, 그러니까 79년 12월 초에 김재규로부터 막대한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보안사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전두환 신군부의 발목이 잡힌 채 대통령에 직위를 시작했다라는 이제 의심이 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최규환한테 정치적 흑심이 있었다. 이거는 자신이 대통령 되면 바로 민주개헌에서 새 대통령 뽑겠다고 약속했는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말을 바꿨습니다. 그때 개헌에 최소 1년 이상 시간이 걸린다느니 국회와 별도로 정부 차원에서 개헌 작업에 착수하겠다느니 또는 대통령제보다 이현집 정부제가 바람직하다느니 하는 이제 언론 플레이를 했거든요. 사실 4.19 혁명 이후에 단 3개월 만에 장면 정부가 들어설 수 있도록 바뀔 수 있었거든요. 최규가 약속한 대로 정치일전 진행했다면 전두환 신군부는 쿠데타를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계속 미정미정 이렇게 늦췄거든요. 네. 이게 신군부 세력이 제일 원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더군다나 이현집 정부는 신군부가 검토하던 개헌 상황이었고 최규하를 선택할 것이냐 신현학을 선택할 것이냐 저울질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우연의 일치인지 서로 간의 밀약에 의한 것인지 모르지만 최규하의 개헌 지체, 혼선, 전두환 신군부의 바람 그대로 부합한 겁니다. 네. 자,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요, 굉장히 아쉬운 장면, 몇 장면이 있는데 12.12 군사반란을 진압하려 했던 장태환 소장의 실패가 참 역사적으로 매우 아쉽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오늘 좀 예. 말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5.16 군사 쿠데타 상황에서 장면 총리가 수녀원으로 숨어버렸죠. 굉장히 아쉽습니다. 12.12 때도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 숨어버리면서 쿠데타군을 진압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4.19 이거로 민주화 일궈 내고 당시 장면 내각이 민당 정권이 민당 전신이 한민당이고 친일 지주 자본가 정당이기 때문에 과연 친일파의 처벌에 대한 의지가 있었을지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민주화를 일어났던 그 성취한 자신감으로 인해서 자신감으로 친일파 처벌했다면 역사의 전기를 새로 세울 수 있었던 기회였어요. 79년은 또 대한민국이 수립된 게 아직 30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근데 그때라도 다시 역사의 전기를 제대로 세울 수 있었는데, 이거를 박정희와 전두환이라는 두, 정치 군인이 다 날려버린 겁니다.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반란군 또는 그 살아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 그 반란군에 가담했던 사람들 호의호식 살고 있고 그 자식 때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네.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 정의가 살아있는가라고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CPBC